네, 안녕하세요. 2021년 6월 29일 수요일 뉴스 브리핑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스마트튜브 부동산조사연구소 소장 김학렬입니다. 네, 6월 30일이고요. 6월 30일, 6월 30일입니다. 죄송합니다. 6월 30일 수요일입니다. 6월 30일은 말 그대로 2021년도가 딱 절반 갔다. 상반기를 마지막 결산하는 날이고요. 내일부터는 이제 하반기가 시작됩니다. 부디 여러분들 2021년 계획들이 차곡차곡 잘 진행되고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고요. 남은 하반기도 여러분들이 기대하시는 것 이상으로 좋은 성과들이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예, 그러면은 6월 30일 2021년 상반기 마지막 뉴스 브리핑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네. 먼저 매일경제신문 첫 번째 기사입니다. 어쩌다 이 지경까지. 예, 집값 양극화 12년 내 최대라고 합니다. 커지는 고가 저가 주택 가격차라고 하는 기사고요. 서울 등 쏠림 현상이 심화되고 있어서 수도권은 되레 격차가 줄어들고 있고 오히려 서울 월세 주시는 역대 최고다. 뭐 그런 기사들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 집값 양극화가 12년 만에 최대다라고 하는 데이터는 어디서 나온 것이냐? 예, KB국민은행에서 리브 부동산이라고 하는 사이트 운영하는 거 아시죠? 옛날에 리브원. 저도 이제 그 토요일마다 이게 전국 그 이제 상승률 상위 지역 분석하는 거랑 일요일 날 전국 시황 분석하는 것들이 다 KB 자료입니다. 이런 지수를 발표하는 기관이 두 개 있다고 말씀드렸고, 하나는 한국부동산원, 하나는 KB국민은행인데, 제가 분석하는 것은 KB 자료였었고요. 거기에 이제 매주 금요일마다 주간 시황이 올라오는 것이 있고요. 그리고 매월 마지막 주 월요일 날 월간 시황이 올라오는 게 있습니다. 이게 월간 시황 올라온 것의 그 결과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전체 자료가 굉장히 많습니다. 뭐 보고서로 따지게 되면은 뭐 수만 페이지를 쓸 수 있는 빅데이터인데요. 그 빅데이터 중에서 이제 이 기사에서 주목한 것은 양극화 부분인 거죠. 그러니까 고가 주택, 저가 주택을 이렇게 분위 단위로 나누는 것이 있습니다. 뭐 이것들 제가 다 일일이 설명드릴 수는 없고,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1분위와 5분위 가격 차이가 2017년도 이맘때에서는 이제 그 5.1배 차이였었는데 2021년 이제 4월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8.9배 차이라는 겁니다. 굉장히 많이 벌어졌죠. 예, 그만큼 지금 오르는 아파트, 이제부터는 오를 곳만 오른다라고 책이 기억나기도 하는데요. 아무튼 뭐 그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지금 오르는 아파트가 더 오르고 있다. 그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거 몇 번 정리도 해드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모든 아파트가 다 올라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고, 심지어는 서울의 좋은 아파트들도 평균 이상으로 오르지 않았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계속 쭉쭉쭉 한 번도 쉬지 않고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올랐다가 좀 쉬었다가 올랐다가 쉬었다가 중간에 뭐 쉬는 기간에 뭐 중요한 것은 조정이 될 때도 있어요. 근데 이제 궁극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렇게 올라가는 아파트가 어떤 것들이냐라고 했을 때는 아무래도 이제 대기 수요가 있는 그런 아파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히려 이제 수도권 같은 경우는 대략 격차가 줄었다잖아요. 이게 어떤 격차냐면은 고가 주택이랑 저가 주택이랑 이게 격차가 줄었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서울 같은 경우는 고가주택, 저가주택의 격차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는데, 경기도나 인천 같은 경우는 고가주택은 덜 오르고, 저가주택들이 최근에 많이 올랐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간단할 것 같아요. 경기도나 인천에 있는 고가주택을 사느니 차라리 서울에 있는 주택을 사시는 분들도 있겠죠. 예, 그러니까 이게 수평 이동을 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신축 아파트들은 초반에 많이 오르기 때문에 경기도든 인천이든 초반에 시세가 많이 오르게 되면은 이게 사람들이 딴 생각을 합니다. 조금 더 좋은 입지로 가야지. 그러면서 수평 이동을 하는 것들이죠. 이해하시겠죠? 그러다 보니까 차라리 수도권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제 수요가 딱 거기에 서 있는데, 서울 같은 경우는 이왕 똘똘을 한 채 할 거면은 서울에 좋은 거 하다 보니까 좋은 것들은 더 많이 올라가는 것들이고, 그냥 서울에 좀 그저 그런 것들은 오히려 경기도에 있는 그 지역으로 또 수를 뺏기는 것들이고, 경기도 같은 경우는 또 최근에 또 좋은 주택들이 많이 오르다 보니까 이제 저가 주택들이 따라 올라가는데, 결국은 이 모든 위계라는 게 있어요.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이 위계의 그런 어떻게 보면 순리대로 보게 되면은
서울의 고가는 이건 대체 불가능이구나. 계속 가격차가 벌어질 수밖에 없겠구나. 이 기사와 이 데이터를 보면서 그런 걸 알 수 있었고요. 오히려 이제 경기도의 고가 주택들도 이게 중간에 한번 쓸 수 있구나. 그리고 경기도의 중가 저가 주택들도 오를 때가 되면 오르는구나. 서울의 저가 주택들 같은 경우는 이게 좀 종잡을 수가 없겠구나. 그리고 생각보다 안 오를 수도 있겠구나. 뭐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상황들이 다 고려가 돼 있어서 이게 단순하게 여기는 뭐 들어올랐으니까 뭐 오를 때가 됐어. 이런 식의 접근은 이제 안 된다는 거죠. 과거에는 뭐 갭 메우기, 갭 벌리기 뭐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이론적으로 맞을 때도 있지만 안 맞을 때도 있는데 이런 시장이 그런 것 같습니다. 결국은 비싼 주택들은 수요가 늘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뭐 언젠가는 오르겠지만 이제 집들이 계속 신규 아파트들이 공급되고 신도시가 생기다 보면요. 분명히 버려지는 지역들도 생길 수 있다. 예, 그렇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그 결과들이 바로 이렇게 고가 주택과 저가 주택의 가격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아무래도 입지가 좋은 곳에 새 아파트 혹은 인기가 많은 지역들 같은 경우는 더 많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 인기가 없는 지역의 구축 같은 경우는 가끔 오르기도 하지만 과거처럼 무조건 오르는 것이 아니라 안 오를 수도 있다라는 좀 전제 조건을 깔고 이 부동산 시장을 접근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오히려 좀 합리적인 태도가 아닐까? 예, 그런 생각들을 해봤습니다. 네, 두 번째 기사입니다. 이거 제가 몇 번 이것도 언급해드렸던 기사 중에 하나였을 텐데요. 고독주공 9단지가 탈락 후폭풍이라고 하는데 뭐에 탈락했죠? 안전진단, 재건축 안전진단에서 탈락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목동에 2개 단지가 최종 탈락을 했고 그러니까 고독동에서는 유일하게 지금 탈락한 단지죠. 그래서 이제 안전진단을 했는데 구청도 납득을 못한다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안전진단 탈락하는 것들은 이제 구청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이제 안전진단을 평가하는 기관이 있잖아요. 이제 거기서 이제 지금 이번에 불합격을 시켰는데 민간 안전진단 그런 기관에서는 불합격을 시키지 않았어요. 합격을 시켰는데 합격이라고 하는 게 D등급 이하가 나왔다는 거죠. 근데 지금 이 공공에서 지정한 업체에서 한 거 같은 경우는 C등급이 나온 거죠. 재건축을 하려면 D등급 이하가 나와야 되거든요. D나 E가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 D가 나오게 되면 한 번 더 정밀 안전진단을 하는 것들이고 E가 나오게 되면 정밀 안전진단 또 할 필요 없습니다. 바로 그냥 직행인 거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여기 지금 C가 나왔다는 거예요. C가. 이 고독주공 9단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 단지에서 이의 신청을 했죠. 그래서 지금 이제 강동구청에서도 이제 그 이의를 받아들여서 좀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들이고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양천구의 목동 아파트 2개 단지가 불합격 처분을 받았었잖아요. 거기서도 다시 한번 이렇게 움직임이 있다. 동참하겠다. 이런 안전진단에 대해서. 예, 그렇게 좀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제가 이건 몇 번 설명드렸죠? 안전진단을 할 이유가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안전진단을 하는 이유는 딱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건축을 하는 것들은 다 부시고 새로 짓는 거잖아요. 그러면 안전진단 할 필요 없어요. 그냥 단단하고 튼튼해도 저는 그냥 재건축 하라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연한만 되면은. 예, 그게 맞죠. 근데 안전진단을 해야 되는 경우는요. 리모델링 할 때는 안전진단 해야 돼요. 왜? 이거는 연한이 안 됐기 때문에 중간에 그냥 덧대는 거잖아요. 근데 구조적인 안정성이 없는 상태에서 덧대게 되면은 이게 하중 때문에 무너질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런 때는 진짜 A나 B나 최소한 수평 중축할 때는 C 정도는 나와야지 안전진단 통과했다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제 생각에는 그래서 기존 골격을 유지할 때는 안전진단을 해야 되지만 부시고 다시 짓는 것들은 안전진단을 할 필요가 없죠. 어차피 다시 질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재건축을 진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어떻게 보면 규제 정책인 것들이에요. 안전진단을 할 이유가 없잖아요. 아니 이게 튼튼하면은 재건축을 못한다는 게 저는 어느 나라 논리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에 안 들어서 다시 지을 수도 있는 것들이고 이게 나라 게 아니잖아요. 근데 민간 건데 민간에서 재건축을 하겠다는데 저는 이게 솔직히 안전진단 연한이 있는 것도 저는 좀 솔직히 개인적으로 불만이거든요. 이게 이유가 없어서 나중에 이거 아마 한 10년 정도 후에 지금의 이 재건축제도 안전진단 제도를 보면요 막 웃을 것 같아요. 저희 자녀들이 아마 이런 기성세대가 됐을 때는 이게 말도 안 되고 논리도 없거든요. 지금 결국은 이게 집값이 올라갈까봐 조절을 하는 것들이고 규제를 하는 것들인데 이런 것들이 왜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 결국 그래서 지금의 이런 안전진단 어떻게 보면은 개인적인 주관이 많이 들어가는 안전진단 같은 경우는 계속 이런 문제들을 야기할 것이다. 예,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뉴스고요. 100년 건물 10년, 15년 보유해야
집 지을 수 있다. 황당한 가로주택 조합. 그러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제도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죠? 그러니까 조합들이 이제 시공사를 선정할 때 시공사 입찰을 하기 전에 이제 시공사가 어떤 시공사여야 되는지 조건들을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특정 시공사를 위한 조건들을 만드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아마 그렇게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시공사가 있는데 시공사의 대표가 100억짜리 건물을 소유해야 되고 그것도 단기간 소유가 아니고 15년 이상 소유해야지 시공권을 주겠다고 하는데 이게 뭐예요 이게 이건 좀 너무 웃긴 것 같아요 진짜. 누가 보더라도 특정 어떻게 보면은 이제 좀 뭐 작은 업체들을 좀 배제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었다라고 하는데 이건 너무 뻔히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자체가 너무 형식적인 제도들이 있기 때문에 그 형식을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제도들이 나오는 것들이거든요. 그냥 자율성에 맡겼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넘어가겠습니다. 이건 뭐 기사거리도 아니고요. 내달부터 대출 완화하는데 7월 달부터요. 집값 폭등의 무주택자들은 그림의 떡이다. 이건 제가 그 레오님 팟빵에서도 몇 번 설명드렸었죠. 일단 이제 완화를 하는데 완화가 아니죠. 완화가 아니고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게 참 난 모르겠습니다. 이런 정책들이 왜 나오는지 잘 모르겠거든요. 그냥 6억 원에서 9억 원을 올렸다라고 하는데 DSR을 그대로 뒀어요. 오히려 DSR을 강화했습니다. 아니 DSR을 강화했는데 DSR은 게 뭐죠? 내가 버는 소득에 비례해서 대출을 해주겠다는 겁니다. 근데 부동산이라고 하는 게 담보가 있잖아요. 담보가 내 소득하고는 무관하잖아요. 그냥 그래서 만약에 대출이라든지 원금이 갚을 능력이 안 되면은 그냥 경매 넘어가도 되고 팔게 하면 되는 거잖아요. 전혀 문제가 없거든요. 왜냐면 지금 대출이 주택 가격이 10억인데 10억까지 대출을 해준다. 이러면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주택 가격이 10억이면은 9억 이하부터는 40%, 그다음에 그 9억이 넘어가면 20%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대출이 지금 빡빡하게 나오는 상태에서 이게 왜 DSR이라는 제도들을 부동산 담보대출에 넣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요, 이렇게 좀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DSR은 금융권 투자할 때, 금융 투자할 때, 주식이라든지 채권이라든지 비트코인이라든지 이런 거 투자할 때는 거기는 DSR을 보는 게 맞아요. 근데 거긴 담보라는 게 별로 좀 그러니까. 근데 부동산 같은 경우는 이게 LTV가 중요하지 DSR이 왜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전혀 문제가 될 것이 없는데. 더군다나 서울 같은 경우는 지금 대부분 그러니까 중위 가격이 11억이잖아요. 그러면 9억 원이 더 넘어요. 그게 아무 의미도 없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면 서울 빼고 지방은 좀 혜택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 지방에는 혜택이 있습니다. 근데 지방은요, 수요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서울은 결국은 돈이 있고 능력이 있는 사람들만 집을 사게 계속 어떻게 보면은 이게 상급 입지나 상급 상품으로 가는 이런 사다리 같은 경우를 걷어찼다라고 하는데 이런 게 바로 걷어차는 것들이거든요. 현찰 많은 사람들만 챙겨주는 정책이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들이죠. 그래서 그러면 부동산 담보대출 받아서 금융투자 할 수도 있잖아요. 꼬리표를 달아야죠. 적어도 부동산 담보대출 받은 사람들은 그것을 통해서 뭐라 그럴까요? 다른 곳에 못 쓰게 하는 거죠. 바로 그냥 뭐 집을 파는 사람한테 직접 주게 하든지 뭐 그런 식으로 이용하게 하는 게 맞죠. 바우처를 줘가지고 하는 것들이. 그러니까 그렇게 제도적으로 보완하면 되는 것들이지 이게 다른 대출로 악용할 것이 우려돼서 이렇게 대출 제도를 뚱쳐가지고 일괄적으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봅니다. 예, 아무튼 지금 내달부터 대출 완화가 하는데 이게 결국은 완화가 아니라는 것들. 그러니까 이번 정부에서 진짜 제일 잘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제도 소급하는 거 그리고 뭐라 그럴까요? 생색만 내는 거 있잖아요. 실제 혜택은 하나도 없는데 그런 것들만 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이것도 좀 나중에 비판 엄청 받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뉴스고요. 전국 상위 20% 집값 11억 돌파를 하는데 부동산 양극화가 사상 최악이다. 아까 그 얘기입니다. KB 국민은행에서 나온 월간 데이터, 6월 월간 데이터에 대한 얘기고요. 2년간 주택가격이 3.5억 올랐는데 하위는 1,000만 원밖에 안 올랐다라고 합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알죠. 그러니까 이제 억 단위 오르는 집들이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1,000단위 오르는 집들이 있고 심지어는 오르지 않는 집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2년 동안 1,000만 원 올랐다? 안 오른 거랑 똑같죠. 인플레이션 감안하면은 그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월급만큼도 안 오른 거잖아요. 예. 다음 뉴스고요. 강남권 리모델링 속도 잠원 동화 조합 신청했다라고 하는데 제가
엊그저께 그 리모델링에 대한 팟빵 했었죠. 월요일, 화요일 날. 꼭꼭 들어보시고요. 이게 지금 대한민국 부동산 투자 이슈의 모든 것 1편이었어요. 시즌 1의 첫 번째 강의였었는데, 지금 리모델링이 재건축이 워낙 규제가 많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실거주 목적이든 투자 목적이든 리모델링에 관심이 많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진도를 많이 빼고 있는, 진도가 나가고 있는 리모델링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리모델링 공부를 이번 기회에 확실히 하시기 바라고요. 어떻게 이런 것들을 봐야 되는지는요, 그 대한민국 부동산 투자의 모든 것 강의, 이번에 지금 시즌 1, 2, 3 다 뭉쳐서 좀, 그 강의 모집하고 있는 거 있거든요. 이번 주가 아마 수강 신청 마무리일 겁니다. 동영상들은 이미 올라왔기 때문에 수강 신청하는 그 즉시 바로 보실 수 있거든요. 한번 공부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예. 일단 팟빵 보시고요. 풀 자료라든지 동영상 자료들 같은 경우는 그렇게 있기 때문에 한번 보셨으면 좋겠다. 그 외에도 한 30개 정도 지금 부동산 시장에서 움직이고 있는 투자들 소개해드렸으니까 꼭 들어보시길 바래요. 아무튼 지금 이제 90년대 아파트들, 2000년도 한 초반까지 아파트들 같은 경우는 15년 차부터는 이제 안전재단 신청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2021년도니까 2005년도, 2006년도 정확히 뭐 2005년도까지만 하죠. 2005년도 아파트, 준공 아파트까지는 리모델링 다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지금 검토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요 기사에 나온 곳은 소초구 잠원동의 잠원동화, 강남구 대치동의 대치현대, 강남구 개포동의 대치 2단지, 송파구 가락동의 가락 쌍용 1차, 송파구 문정동의 문정 시형아파트, 이런 단지들 진짜 괜찮은 단지들이고요. 그 지역 내에서는 실수요 많은 아파트들인데 리모델링을 좀 빠른 속도로 추진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모든 게 재건축도 그렇지만 리모델링도 이렇게 강남권이 먼저 앞서 나간다고 하고 있고요. 어저께 혹시 자이TV라고 아시죠? GS건설에서 운영하는 자이TV. 아마 이제 건설사 그 유튜브 중에서는 제일 큰 채널인데, 거기에 제가 출연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헐헐 박성혜 대표랑 둘이서 진행을 한 6월달 뉴스 브리핑이 있는데 꼭 보세요. 굉장히 좋은 자료고 정말 열심히 만든 그렇게 좀 자료이기 때문에 보셨으면 좋겠고요. 거기에 이제 강남권 리모델링 얘기 나오는데 헐헐 박성혜 대표가 추천한 단지들도 있습니다. 송파구에 있는 단지인데 어떤 단지 한번 찾아보시고요. GS 자이의 그 TV에 나온 그 방송 꼭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되게 좋은 내용이었었거든요. 그래서 리모델링이 아무튼 제가 대한민국 부동산 투자 이슈의 모든 곳에서도 설명을 드렸고, 그 자이TV에서도 설명을 드렸고, 그다음에 뉴스 브리핑에서 좀 매일 거의 설명을 드리고 있잖아요. 이렇게 그 시기의 트렌드인 것들은요, 아 그렇구나라고 넘어가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거주하고 있는 단지가 해당되는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지금 앞으로 살 단지에 해당되는지 반드시 따져보시고요. 재건축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 규제 때문에 좀 그렇다라고 하는 것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리모델링 쪽으로 방향을 전환하시는 것들도 나쁘지 않다. 그런 제안들도 좀 드려보겠습니다. 예, 다음 뉴스고요. 고양 능곡 2구역, 그다음에 5구역이 재개발 탄력이 있다. 이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작년 초에 이거 뉴스 해드렸었거든요. 고양시에서 그때 이제 김현미 장관님이 한참 날을 세우고 있을 때라서 행정소 진도를 안 빼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조합에서 소송을 했고 조합이 이겼습니다. 이겼는데도 진도를 안 빼주고 있는 겁니다. 이건 고의적으로 진도를 늦추고 있는 게 맞죠. 근데 그 이제 항소를 하잖아요. 이제 조항시 졌는데 이번에 항소를 취소했대요. 진도 나가라고 하는 거죠. 심지어는 도와주겠다고, 이주시기 조정 등의 행정 지원도 하겠다고.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조합부 상태로 소송을 하던 이 고양시가 이제 재건축하는 거, 재개발하는 것을 도와주겠다라고 합니다. 그때 다릅니다. 똑같은 이슈인데. 이게 참 넌센스인 거예요. 그렇게 갭 투자하는 사람들을 범죄인 취급하더니, 예전에 또 그, 언제입니까? 박근혜 정부 때는 또 적극적으로 추천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정치인들이 정말 넌센스하고 상식적이지 않고 정말 진짜 이해타산적인 게 언제는 적폐 취급하고 언제든 또 하라고 하고요. 지금 공급이 부족하다라고 하니까 공급을 늘리라고 또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참 진짜 그냥 이게 공급이 많다 적다 상관없이 그냥 민간에 맡기고 그냥 지원만 줬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뭐 일단 그건 뭐 논의로 하고요. 지금 2구역과 5구역이 소송 이후로 진도를 못 나오고 있었는데 다시 제대로 된 진도를 나가고 있다. 능곡은요, 고양시 통틀어서 가장 오래된 신도시, 그러니까 가장 오래된 구도심이에요. 그러니까 일산 신도시가 생기기 전부터 능곡이 있었고요. 원당이라는 데가 있었습니다.
오히려 일산 신도시는 나중에 90년대 개발한 것이고요. 원래 고양시의 중심은 능곡하고요. 원당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일산 신도시 개발된 다음에 완전히 잊혀진 지역이 됐고, 실질적으로 덕양구에서도 화정지구라든지 행신지구 개발할 때 좀 밀렸죠. 그래서 이제 능곡지구도 오래됐기 때문에 사이사이에 재개발한 아파트가 있었어요. 뭐 현대도 있고 한라 비발디도 있고 풍림도 있고. 그런데 그런 아파트들 말고 그 사이사이에 이제 또 재개발을 하는 구역들이 생겼는데, 바로 그게 능곡 느타운입니다. 그래서 2구역, 5구역하고 그전에 몇 개 또 분양을 했었습니다. 다 입지 괜찮고요. 근데 다만 이게 구도심 같은 경우는 도로라든지 이런 것들이 반듯반듯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바로 옆에 있는 게 이제 행신지구, 화정지구인데, 당장 화정지구나 행신지구에 있는 아파트들을 비교해 보면은 입지는 좋지 않아요. 입지는 좋지 않은데 새 아파트가 들어온다는 게 하나의 또 장점이고요. 또 이 지도 보시는 대로 대곡역이 있죠. 대곡역 지금 대곡역 역세권 개발하잖아요. 대곡역이 어떤 데죠? 지금은 경의중앙선과 3호선 더블 역세권인데 곧 소사원시선이 대곡 소사선으로 확장이 되죠. 그러니까 이제 그 서해선이라고 하는데 여기까지 연장이 되고요. 또 하나 뭐가 있죠? 가장 중요한 거, GTX A 역생입니다. 덕양구에 있는 역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대곡역에 GTX A가 생기게 되면은 가장 혜택을 많이 볼 지역이 능곡, 화정, 행신 이런 데가 되겠죠. 정확하게는 능곡과 화정이 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대곡 역세권에 아마 GTX A가 개통되게 되면은 뭐 화정지구 지금 구축인데 거기도 아마 좀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을 것 같고요. 능곡지구에 있는 것은 다 또 새 아파트가 되고 있으니까 말할 것도 없죠. 예, 그리고 대곡 역세권 개발도 지금 하고 있는데 거기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예, 그렇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양 삼덕 진주 가로정비 사업 쌍용건설이 228가구 수주했다고 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화성시의 영구 국민임대 1082가구 공급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청약 부적격자가 5년간 10만 명이래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부끄러워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정부에서. 예. 이런 제도가, 그러니까 청약 제도가 너무 복잡한 것이고요. 저는 이것들이요, 청약을 넣는 사람들이 몰라서 이렇다고 생각을 않습니다. 헷갈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 본인들이 적격인지 부적격인지 모르는 거죠. 그렇게 했을 가능성이 높고, 너무 웃긴 건 뭐냐면, 이건 그래도 그 전의 제도잖아요. 최근에는 한국부동산으로 청약홈이 통폐합이 됐잖아요. 근데 청약홈으로 이게 새롭게 청약을 쉽게 하기 위해서 청약 부적격자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만든 제도고 사이트인데, 지금도 청약 부적격자가 나와요. 이건 아니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청약 제도를 저는 좀 단순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좀 제안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적어도 청약홈에서 이렇게 입력하는 것들은 개인 정보 다 끌고 오게 해서, 이게 공인인증서가 아니죠. 금융인증서 이런 거 있잖아요. 예, 인증서로 쓸 수 있는 거. 그거 갖고 오게 되면은 개인정보 다 끌고 오게 해서 자동으로 이렇게 청약 점수들을 계산할 수 있게 해주는 것들이 맞지 않을까. 이게 또 그 안에 들어가서 또 계산을 하게 하면요, 이게 바꾸는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딱 중학교 수준이라다, 아니면 초등학교 수준이다라고 생각하고 이런 사이트들이나 이런 제도들을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너무 어렵고, 심지어는 이 제도들을 만드는 사람들도 다 못 외워요. 책을 보고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문제가 있는 것들이거든요. 일단 책을 보거나 이렇게 되면 벌써 제도가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이런 청약 부적격 5년간 10만 명, 이거는 굉장히 부끄러워해야 될 결과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앞으로 좀 이 청약홈도 좀 많이 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 뉴스고요. 네, 어저께 이게 오후에 발표됐었는데, 이것 때문에 이제 저도 오후 내내 이제 이거 원문 자료 보느냐고 많이 봤는데, 별 내용이 없더라고요. 4월 달에 발표했었잖아요, 초안을. 그거랑 달라진 게 거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4월 달에 꼼꼼히 보셨던 분들은 보실 필요 없을 것 같고, 그때는 이제 초안이기 때문에 안 보셨던 분들은 이번에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 들어가셔갖고요, 다운받으셔갖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블로그에다 이건 한번 공유를 해놓을게요. 결국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이슈들이 있는데, 똑같아요. 그러니까 4월 달에 발표됐을 때 가장 문제가 됐었던 것이 GTX-D였잖아요. 그래서 이제 GTX-D에 대한 그러니까 이제 44개인가요? 40개 정도의 노선을 확정했고, 거기에 GTX-D가 들어가 있는데, 그냥 김부선이었습니다. 일단 김부선으로 끝났고, 어떤 문구가 들어갔냐면은, 이것이 강남까지 직결은 안 되고, 용산까지 가는 노선과 직결하는 것을 한번 검토해보겠답니다. 왜 그럴까요? GTX-D 사업자하고 GTX-B 사업자가 달라요. 그러니까 GTX-B 사업자랑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렇겠죠? 넣어도 되는지. 예, 왜냐면 그러면 철도망을 다시 만들어야 되거든요. 이게 직결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은,
GTX-B는 지금 여기 그 남양주에서 송도까지 이렇게 대각선으로 철도를 만든 것 뿐이잖아요. 근데 GTX-D에서 D를 하면은 김포에서 용산까지 가는데 여기를 직결을 하는 것들을 철도망을 쓰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여기 GTX-B 사업자랑 협의를 해야 돼요. 기찻길을 또 만들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협의가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확정적으로 얘기는 못한 거예요. 비용이 얼마큼 더 들지도 모르고. 아무튼 요는 뭐냐면은 GTX-D는 GTX가 아니라 그냥 경기도 노선이다로 끝났습니다. 그렇죠? 뭐 광역 노선이긴 해요. 왜냐면 이제 지자체를 두 개를 관통하니까 경기도, 인천, 경기도로 갑니다. 서울은 못 옵니다. 그래도 광역은 광역이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인천과 김포 주민들, 그래서 검단은 인천 서구, 계양은 인천 계양구죠. 인천 시민들, 김포시 장기동 주민들이 반발하게 할 것 같기 때문에 지금 요 이제 4차 철도망 확정한 거 이외에요. 이외에 지금 요쪽에 서북부죠. 서부 경기도 서부의 수도권 서부 지역의 교통망 계획을 따로 또 공시를 또 했어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뭐 BRT도 하겠다. 그래서 뭐 용선까지 연결하도록 노력하겠다 이런 것들인데요. 어떤 얘기를 하든지 간에 그 강남권 직결을 기대하고 있던 사람들 귀에는 안 들어올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지금 심지어는 원래 이제 9호선 연장, 5호선 연장도 하나의 계획이 있었는데 그것도 이제 귀에 안 들어온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GTX-D를 무조건 강남, 하남까지 연결해 달라라는 것들이 있어서 아마 이런 불만들을 어떻게 잠재울 것인가 아마 고민이 좀 심할 것 같습니다. 내년에 선거 있죠. 그래서 지금 아마 이제 김포라든지 인천 뭐 서구라든지 부평구에 있는 지자체 장들은 아마 좀 고민이 심할 것 같습니다. 지금 다 지금 여당 인사들이잖아요.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어떻게 될지. 만약에 이게 이제 실패되면은 이게 정치적으로 선택을 못 받을 가능성도 높겠죠. 아무튼 그렇게 좀 어려운 문제가 돼버렸습니다. 네. 이거 GTX-D를요, 김현미 장관이 들고 나왔었던 거잖아요. 그때 이쪽에 교통망 계획하면서. 근데 아무튼 김현미 장관은 지금 없고, 결재하실 분이 해지를 못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재밌었던 것 중에 하나가, 여기 기사가 안 나오죠? 여기 나오네요. 넘어가겠습니다. 이거 다음 뉴스. 추가 검토 사업을 선정했어요. 이전에 없었던 것들. 뭐냐면은 대구, 광주로 있는 내륙철도를 하나 하는 것들을 확정을 했습니다. 이건 확정을 했더라고요, 그냥. 예산. 그러니까 이게 아마 BC 분석, 그러니까 비용 대비 편입 분석을 하게 되면은 안 나올 거예요. 이건 100% 안 나옵니다. 이 서울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서는 BC 분석, 비용 대비 편입 분석했을 때 사업성 나오는 거 없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거를 그냥 예타 통과 없이 하겠다라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이게 이번에 처음 나온 얘기가 아니라 대통령 선거 공약이었어요. 문재인 대통령 그 대선 공약이었었죠. 이쪽에 전라권이랑 경상권을 잇는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공약을 이제 확정을 했는데 임기 얼마 안 남기고 한 거잖아요. 그럼 100% 이거는 다음 선거를 위한 하나의 포석인 거죠. 그래서 전라도와 경상도에 대한 유권자를 좀 어떻게 보면 위로하는 그런 지금까지 뭐 진행된 사업들이 없으니까 네, 아무튼 대통령이 공약 내세운 것들은 되고 전직 그 국토부 장관이 이제 한 것은 한 4분의 1 정도만 성공한 것으로 보시면 되는 것들이죠. 그렇다고 합니다. 어떤 분이 물어보시더라고요. 달빛 내륙철도 이게 뭐냐라고 하시는데 달빛에서 이제 엉뚱하게 이거 뭐 문재인 대통령 문라이트 그 얘기냐? 그거 아니고요. 대구가 옛날 이제 고호로 이제 이게 어디 나온 얘기냐면요. 제체 서울이 아니어도 올 곳은 오른다 하고 이제 지금도 사일 아파트는 있다. 지방편 있죠. 그리고 대구 얘기랑 광주 얘기 나오는데 거기에 써 있어요. 대구가 옛날 말로 달구벌, 광주가 빛고울. 그러면은 달구벌, 빛고울, 달빛 이해하시겠죠? 달빛이 거기서 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그 문라이트는 아니에요. 근데 이제 연상이 되긴 하죠. 근데 아무튼 달빛은 달구벌과 빛고울에서 온 말이다.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충북 도심 통과 관여철도를 추진하는데 아무튼 이거는 통과가 됐습니다. 아무튼 선거 대통령 전 이런 것들은 나쁘진 않다고 봐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게 좀 어떻게 보면은 사업 타당성이 없는데 사업 타당성이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면 안 되죠. 예, 그런 얘기를 좀 건드리고 싶었네요. 그냥 지역
발전 안배 차원에서 하는 거지 이거는 사업성 때문에 하지는 않는 거예요. 이건 대구에서 광주로 가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수도권에서 광주로 가고 수도권에서 대구로 가는 사람들은 많겠지만 대구에서 광주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차라리 GTX-D가 훨씬 더 사업성이 높죠. 예, 아무튼 그런 것들도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라. 저는 뭐 이게 나쁘다는 얘기 아닙니다. 저는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최소한 거짓말은 하지 말아야죠. 예, 정정당당해야죠. 예, 그렇습니다. 다음 뉴스고요. 서울경제신문 아현등 공공재개발 보류 8곳인데 그러니까 이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공공재개발 나올 때 이게 1년 동안 진도 나갈 거 거의 없을 거라고 말씀드렸죠. 강북의 번동 148, 동대문구의 용두 3, 마포구의 대응호 아현 1, 성동구의 하왕십리, 영등포구의 도림 26-21, 신길 16, 신길 밤동산 이런 지역들 지금 보류가 됐다고 하는 것들 있잖아요. 네. 왜 보류를 할까요? 이게 추진 주체가 애매한 거예요. 그리고 사업성도 잘 모르겠고 사업 자금을 어떻게 마련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이게 정부 자금을 넣어야 되는 건지 서울시 자금을 넣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구청 자료를 넣어야 되는 건지 민간한테 맡길 것인지 협의가 안 됐어요. 이게 그러니까 결국은 진도가 나갈 수가 없어요. 이렇게 쉽게 쭉쭉. 그러니까 차라리 이런 지역들은요. 민간한테 맡기고 제도적인 후원을 한다 그러면 아마 민간 사업자들이 붙을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게 맞지. 그러니까 인센티브 좀 주면서 민간이 주도적으로 끌고 가게 하는 게 맞지. 그리고 나중에 사업성이 발생이 좀 높아져서 수익이 많이 났어. 그때 세금으로 갖고 가면 되는 것들이지. 이게 뭐 시세가 많이 올라갈 것이 우려가 돼서 수익이 많이 생길 것이 우려가 돼서 못한다? 이렇게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일단은 서울에 신규 아파트가 필요하다는 것들은 다 공감한 사항이잖아요. 그러면 일이 되게 만들어야죠. 일이 안 되게 만들면 안 되는 것들이죠. 단순히 숫자 채우기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진도가 나갈 수 있는지를 따져보시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예, 그런 얘기들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7월달부터 무주택자들 LTV 확대. 이거 눈 가리고 아웅 생생내기라고 말씀드렸죠. LTV가 확대된다 하더라도 DSR 이게 그대로면은 의미 없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대출제도 세금계 쪽 이제 개선해야 된다고 몇 번 말씀드렸는데 대출도 완화했고 세금도 완화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완화되지 않았습니다.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왜냐하면 집을 살 수가 없어요 지금. 중요한 건 지금 수요 공급으로 시장을 활성화시키는 게 맞는 것들이 있지 이렇게 규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뭐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손 안 대고 코를 풀려고 하는 것들이고요. 공짜를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은요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투입 금액을 넣어야 되고 투입 노동력이 들어가야 되고 고민도 들어가야 되고 실제 움직임도 있어야 되거든요. 저절로 되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일 잘하고 못하고 이제 이런 거 볼 때요. 저도 이제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뭐 과거에는 팀장으로서 뭐 신입사원들 이런 것들 보면요. 일 잘하고 못하는 사람들 딱 차이가 뭔지 아세요? 일 못하는 사람들은요. 그냥 해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합니다. 그냥 시키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꾸 틀에 맞춰서 하려고 하고 있고요. 숫자만 채우려고 하고 있고 일 못하는 게 100%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 잘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요. 이걸 이해를 해서 진짜 뭐 이게 자충우돌하고 실수가 많다 하더라도 일이 되는 방향으로 해요. 일이 되는 방향으로. 그러니까 이게 성과가 작다 하더라도 일이 되는 방향으로 하는 사람들이 일 잘하는 것들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번 정부에서 하는 것들 보면 대부분 다 숫자 채우기 이런 놀이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저 고등학교 때 이제 이런 숙제들을 내주셨거든요. 잔류학습할 때 그 8절지 괭지를 나눠주면서 이걸 다 채우라는 겁니다. 그럼 진짜 공부 열심히 하는 애들은 거기다가 수학 문제도 풀고 영어 단어도 외우고 다른 것도 막 쓰고 그러는데 공부 못하는 애들은요 그냥 채워요. 그러니까 시간 낭비하는 거죠. 뭐 유행과 가사도 쓰고 아는 단어만 쓰는 거 영어도 막 빨리 쓸 수 있는 것들. 그러니까 이게 그 깜질을 하다 보면요 이 빨리 채울 수 있는 노하우들이 생깁니다. 아무 의미 없잖아요. 그게 깜질 채우라고 하는 게 숙제 검사하려고 채우는 게 아니잖아요. 공부하라고 채우는 것들인데. 그러니까 그게 이제 공부 잘하고 못하는 사람들의 차이였었는데 일도 똑같습니다. 숫자랑 칸만 채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 실제 일이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끌고 가는 것이 있는데 지금 일이 되게 끌고 가는 것들이 안 보여요. 예, 그런 것들이 좀 개인적으로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인 거죠. 예. 다음 뉴스고요. 파는이 물려준다. 증여 1위는 건물이다. 지금 아파트도 증여를 많이 하고 있고 건물 증여도 많이 하고 있는데 증여를 하는 상품들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이게 지금 가격보다 미래 가격이 올라갈 것들이 눈에 보이고요. 지금 이 물건을 파는 순간 다음에는
그 가격대에 살 수가 없다라고 판단되는 것들은 증여를 하는 거죠. 세금을 내더라도 증여세를 더 많이 낸다 하더라도 그렇게 하는 것들이죠. 이거 보세요. 지금 이제 2017년도, 18년도, 19년도는 증여가 별로 없다가 2020년도에 증여가 거의 막 뭐 20억 정도, 20조 정도, 그러니까 거의 2배 가까이 늘잖아요. 이게 결국은 똘똘한 한 채 내지는 이제 부동산에 대한 자산 가치 유지 측면에서 좀 이렇게 하고 있는 것들이죠. 제 주변도 증여들 많이 했어요. 주택분 다 잘 사시는 분들이죠. 왜냐면은 자녀분들 생각하면은 그 가격대에 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거 같은 경우는 집이 부자라 하더라도 일부러 교육을 시키려고 대출도 받게 하고 저축도 시키고 분양도 받게 하고 사기도 하고 이렇게 교육을 시키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했다가는 이 타이밍을 놓치면은 다음에 그걸 못 살 수 있을 것 같다는 이제 부모들의 판단이 생긴 거죠. 그러다 보니까 증여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정책적인 실패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2019년도랑 2020년도 넘어갈 때 이렇게 증가한 것은 이건 정책적인 실패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예. 여러분들도 만약에 지금 뭐 3040까지는 이게 아직은 해석이 안 되겠지만 5060 분들은 증여 부분들은 꼭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다음 뉴스고요. 강남 개발 이익금 강북 발전에 쓴다. 이것도 굉장히 뭐 논의가 많죠. 근데 어차피 저는 이거 지방자치제 하지 않았으면 다 이렇게 옛날에 했었거든요. 저는 이거에 대한 불만은 없어요. 근데 이제 적어도 강남 개발에서 강북에 쓴 것들에 대해서는 이거는요, 분명히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강북이 고마워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강북에다가다 만약에 뭐 임대 아파트를 짓는다 그러면은 강북 어떤 지역에서 개발 이익 난 거 가지고 줬습니다. 이렇게 거기다가 써주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공짜가 너무 당연한 세상이 됐거든요. 공짜 당연한 거 아닙니다. 분명히 이거는요, 세금을 많이 낸 사람 덕분인 것이고요. 불로소득이라고 비판하시는데 그게 아닙니다. 절대 그런 게 아니고요. 분명히 돈을 지불한 쪽에다가 감사하는 게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것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시는 것들은 불만이 없지만, 이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함으로써 고맙다라고 하는 것들. 그래야지 기꺼이 기부금도 내는 것들이고, 이익금도 다른 쪽 활용할 수 있을 때, 거부감이나 불만이 없는 것들이잖아요. 이것들은 분명히 그렇게 좀, 어디서 나온 돈인지를 꼬리표를 달아갖고 보여주는 게 맞습니다. 네. GTX-D 강남 안 간다? 아까 설명드린 것들이니까 참고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이 김포 장기동에서 부천 종합운동장역까지만 확정이 된 것이고요. 용산까지 가는 것도 확정하지 안 된 겁니다. GTX-B 사업자랑 다시 협의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김부선으로 지금 확정이 돼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용산까지 하는 거 확정 안 됐습니다. 예, 정치 논리의 국가 철도망 계획 흔들. 아까 말씀드린 게 이거죠. 정치 논리로 하는 거 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어차피 선거로 당선된 사람들이 하는 것들이고 뭐 그러라고 뽑은 거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은 반대 세력에서 보면은, 지지하지 않는 측에서 보면은 이제 비판할 요지는 되겠지만, 어차피 그럼 선거에서 다음에서 이겨야 되는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되는데, 다만 기준이 있어야 되는 게 맞는 것들이고, 기준에 대해서 분명히 거짓말을 하지 않고 투명하게 보여주는 게 맞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국민들 똑똑해서 거짓말 하게 되면은 비웃거든요. 그래서 좀 비웃음을 받지 않는 좀 정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거네요. 예, 강남 직결 무산에 실망한 김포에서는요, 용산 직결이나 5호선 연장도 이게 별로 기대를 하고 있지 않은 것들이죠. 또 당했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이게 김포에서 제안한 것일 수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이 시장에 나오거나 언론에 노출된 거는 김현미 장관이 발표한 거였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줬다가 뺏는 게 제일 안 좋은 방법이잖아요. 처음에 이렇게 좀 해줄 것처럼, 그러니까 이게 선거 성심성 공약이 얼마나 나쁜 일인지 다시 한번 실감하는, 예, 그런 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뉴스고요. DSR 규제 강화 때문에 무주택 서민들 LTV 완화 효과가 없다. 제 말이 그겁니다. 더군다나 DSR 되면은 대출 한도가 4억 제한이기 때문에 이것도 예외 없이 적용을 한대요. 그러니까 소득이 적은 무주택자 같은 경우는 오히려 대출이 더 안 나와요. 6억 이하의 경기도 인천, 그러니까 서울이 아닌 집값이 싼 주택들이 있는 아파트들로 수요가 쏠리고 있고, 실제로 진짜 지금도 그래요. 지금 올라가는 지역들 매주 시장 분석해드리지만 비싼 지역은 없어요. 대부분 적당히 비싼 지역들, 적당히 비싸지 않을까, 중위권 지역들이 많이 오르고 있죠. 그래서 지금 이게 대출 완화가 7월 달부터 시행이 된다 하더라도 시장에는 뭐 특정의 좀
경기도나 인천의 좀 싼 지역들은 모를까 서울이라든지 경기도에 괜찮은 지역에서는 혜택이 없다. 효과가 없다. 예, 그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예, 이 뉴스에 대한 원래 자료는요, 스마트 튜브 부동산 조사 연구소 네이버 카페에 있고요. 네, 여기 이제 부동산 뉴스라는 카테고리에 있습니다. 황 기사님께서 매주 올려오고 계신데, 좋아요랑 응원 댓글 좀 많이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유튜브도요, 들어보시고 도움 많이 되시죠? 이렇게 분석해드리면 좋아요 좀 꼭꼭 눌러주시고요. 구독도 좀 꼭꼭 해주시고, 주변 분들한테도 추천 좀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6월 30일 2021년 상반기 마지막 뉴스 브리핑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하반기 시작일 7월 1일 내일 오전 8시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